안녕하세요. 혹시 부모님한테 집 살 돈을 좀 지원받았는데, 이거 나중에 세금 폭탄 맞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해 보신 적 없으세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문제, 한국의 복잡한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해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족 간의 돈 거래를 세금 걱정 없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질문, 이게 갑자기 닥치면 정말 당황스럽죠? 사실 이게 바로 세무조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같은 거거든요. 미리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정말 머리 아픈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5가지 핵심 주제를 다룰 겁니다. 국세청이 처음 던지는 그 질문부터 시작해서 돈을 빌린 건지, 받은 건지, 또 공짜로 누리는 혜택은 괜찮은 건지, 그리고 진짜 위험한 차명거래 문제랑 심지어 몇 년 전에 있었던 증여가 나중에 어떻게 발목을 잡는지까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들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국세청이 그 돈 어디서 나셨어요? 이렇게 묻는 거 있잖아요. 이걸 공식적인 용어로는 자금 출처 조사라고 부릅니다. 국세청의 원칙은 사실 아주 간단해요. 이 돈 어디서 났는지 증명해보세요 했는데 만약 증명을 못한다? 그럼 그냥 이거 누구한테 공짜로 받으셨네요? 증여세 내세요. 이렇게 간주해버리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렇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국세청도 이런 단위까지 전부 다 소명하라고 빡빡하게 굴지는 않거든요. 다행히도 약간의 예외를 인정해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 이게 핵심인데요. 내가 증명하지 못한 돈이요. 전체 자산 가격의 20%랑 2억 원, 이 두 금액 중에서 더 적은 금액보다 작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억짜리 집이면 20%가 1억 6천이니까 1억 6천만 원까지는 출처를 몰라도 그냥 넘어가 준다는 거죠. 이거야말로 정말 많은 가정에 겪는 딜레마 아니겠어요. 부모님이 분명히 도와주신 건데 이걸 과연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선물일까요? 아니면 빌린 돈일까요? 국세청의 기본 입장은요. 가족 간에 오고 간 돈은 일단 전부 증여라고 딱 정해놓고 봐요. 이걸 아니에요, 빌린 거예요 라고 주장하려면 진짜 은행처럼 아주 철저하게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만약에 이자를 주고받기로 했다면 이 숫자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4.6%. 이게 세법에서 정해놓은 일종의 기준금리, 즉 법정 이자율입니다. 물론 이자율을 4.6%보다 낮게 정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원래 내야 할 이자보다 덜 내서 얻는 이익 있죠? 그 이익이 1년에 1,000만 원을 넘어가면 그 이익 본 금액 자체를 또 하나의 증여로 보고 세금을 매깁니다. 꽤 복잡하죠? 그럼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럼 무이자로 빌리고 이자 이익에 1,000만 원 안 넘으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게 정말 흔하게 하는 오해인데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계산상으로는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이자 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국세청은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국세청 입장에서 보면요. 이자가 아예 없는 대출은 그냥 가짜 대출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빌린 돈이야? 그냥 받은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차용증을 잘 써도 무이자면 그냥 원금 전체를 증여로 보고 세금을 때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단돈 1%라도 이자를 설정하는 게 훨씬 안전해요. 자, 그럼 이제 현금이 아닌 다른 형태의 도움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 소유의 아파트에 월세 한 푼 안 내고 공짜로 사는 경우. 이것도 과연 괜찮을까요? 법에서는요, 이런 공짜 거주 혜택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합니다. 이걸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이라고 하는데요. 5년 동안 공짜로 살면서 얻는 이익이 1억 원을 넘어가면 이걸 증여로 보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대략적으로 시가 13억 2천만 원이 넘는 집부터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여기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산해봤더니 5년간 이익이 1억 원이 안 되는 경우. 그리고 둘째는 이게 아주 중요한데 집주인인 부모님과 한 집에 같이 사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정말 위험한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차명거래인데요.
세금을 피하려고 내 재산을 다른 가족 이름으로 돌려놓는 분들이 간혹 계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정말 최악의 선택입니다. 절대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점인데요. 차명 거래는 걸리면 그냥 선택지가 없어요. 막다른 길입니다. 만약에 이거 내 돈 아니고 명의자 돈 맞아요 라고 해서 차명인 걸 증명 못하면 그럼 그 돈 전체를 증여한 걸로 봐서 증여세 폭탄을 맞고요. 반대로 네 이거 사실 제 돈인데 이름만 빌린 겁니다 라고 차명인 걸 인정하면 증여세는 피할지 몰라도 금융실명과 위반으로 형사처벌에 이자 소득의 99%를 세금으로 뜯깁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상속세는요, 돌아가신 그날의 재산만 가지고 계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국세청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아주 오래전의 거래까지 전부 다 끄집어내거든요. 기억력이 정말 대단하죠. 이게 바로 그 무서운 상속재산 합산 규정입니다. 보시면 상속인한테는 돌아가시기 전 10년 동안 준 돈을 전부 다 다시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고요. 상속인이 아닌 사람, 예를 들어 며느리나 사위한테 준 돈은 5년치를 합산합니다. 심지어 최근 1, 2년 사이에 용도가 불분명한 큰 현금 인출이 있었다? 그것까지도 전부 상속재산으로 보고 세금을 계산하는 겁니다. 단순히 예전에 증여한 것만 합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상속재산이 아니겠지? 하고 생각하기 쉬운 것들.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분이 보험료를 냈던 생명보험금이나 아직 받지 못한 퇴직금, 심지어 신탁재산까지. 국세청은 이런 것들도 전부 상속재산으로 보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한 가지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미리 그리고 투명하게 재무계획을 세우는 것. 이게 단순히 좋은 습관을 넘어 미래의 세금 폭탄으로부터 나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죠.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